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장윤선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이슈파이터의 노정열입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이슈파이터가 갑갑한 시야를 시원하게 걷어줄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오후 5시를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알찬 정보와 명쾌한 해석의 시간, 11월 28일 수요일 이슈파이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기자, 김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패널 자리에 있다가 네. 여기 MC에 오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저도 뭐 딱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트도 바뀌고 좋네요. 네. 유치원법 어디로?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던져주시죠. 네, 유치원법 어디로입니다. 제가 제목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네. 짜자잔. 박영- 아니, 유치원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회로 가야 됩니까? 유치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 전에 네. 한 가지 기억해 볼 만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 이 이슈가 한참 뜨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누군가들이 지연 전술을 쓸 것이고 어허. 그러다 보면 링 위에 한유총과 자신만 남게 될 것이다. 솔직히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너무 있는데요. 예측을 정확히 미리 해서 그게 뭐 작전을 지시한 셈이 됐나요? 왜 이렇게 흘러왔나요? 네, 오늘 박용진 3법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법안을 내지 않은 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술을 썼냐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가 곧 법안을 낼 것이니 우리 법이랑 병합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기 전에 야 우리가 곧 발의를 할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예. 물론 요구를 계속했죠. 우리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법안이 발의되면 개정안이나 병합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 결국 기다렸는데 2주 넘게 기다렸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부에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면서 결국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아,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애초부터 의사를 진행하거나 좋은 법안을 낼 뜻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의 조승래 의원이 다음 달 3일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협조를 해라. 이 얘기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법안 발의는 이제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법안이 왜 안 나왔냐를 분석을 해보면 이 법안에 내용이 일부 알려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쟁점이 뭐냐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죠. 여기는 개인 돈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그거에 대한 이른바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아, 이렇게 시설 주장을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및 건물 사용료, 그러니까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용료를 달라는 건데요. 이 법안 초안을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원래 만들기로 했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이 시종일관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직면하니까 결국 오늘 이제 법안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근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그 건물이나 땅이 그 사유재산이라면, 네. 그만큼 사용료 지불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얼핏 이해할 수도 네. 있는데, 그 점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치원을 하라고 강제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건물을 예,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업에 들어온 건데. 그렇죠. 그 사업을 해서 그거에 네. 그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뭐 공적 교육 체계에 완전히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영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수업비도 받고 이렇게 그렇죠. 진행을 했던 네. 건데 이제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또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근한 예로 보면 사립학교들도 이렇게까지 주장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도단적인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거 그냥 맞불 작전이다. 뭐냐면 가장 극단적인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3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립 유치원이 보니까 각종 재산세 이쪽도 뭐 80여 %를 네. 그
삭감 받고 있고요. 네네. 또 지원을 실제 받고 보니까 있죠. 사업소득세는 전액 면제받았더라고요. 이건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85%를 면제받고 있고요. 예. 사업소득세도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개인들이 감당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까지도 계속 베풀어 왔던 겁니다. 굉장한 세제 혜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면제, 하나는 뭐 반을 삭감해 준 게 아니라 85%를 그렇죠. 면제한다는 거는 15%밖에 안 냈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지원 체계 속에서 예. 지원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사실상 굉장히 엄청난 폭으로 면제를 해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 시설도 원래 우리의 개인 재산이니 우리한테 사용료까지 내라. 국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을 빌자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 기자도 그런 표현 썼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애도 뭐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각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이 박용진 3법은 옳다. 네.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 63.2%가 박용진 3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은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이 이 법을 네. 지지하고 전체 국민으로 이 법을 넓히면 어휴. 80.9%가 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으로 네. 이 여론조사 결과 도표를 네. 보고 계신데 뭐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 26.4%가 유치원 3법이 처리가 안 되는 건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한유총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와 있어요. 높은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1.3%가 한유총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 퍼센트를 합쳐보면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한 절반 정도 이 과반 법안에 이상이 되는군요. 책임을 갖고 있다. 지연되는 것에 뭐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한때 들끓어 올라가다가도 몇 주 지나면 사그러드는 우리의 네. 그런 근성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예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입법 과정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그러니까 지리한 과정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문장이라든지 작구를 갖고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난 규정력을 후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저도 뭐 10년 넘게 기자를 했지만 아예 법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법안하고 병합을 어차피 해야 되니 기다려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거는 예. 자유한국당이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한유총 같은 지금 느낌인데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유총만큼 반문재인 정부 그 대여 투쟁의 전선에서 같이 동료 우군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지역 여론이라는 게 모두가 각각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조직된 조직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아직까지 힘이 경향성이 있다. 있거든요. 한유총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유총이 계속적으로 국회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공시켜 왔고 예. 그런 부분의 조직력들을 자유한국당이 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 있고 조직 있고 어쨌든 나중에 표될 쪽에 대한 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표죠 결국. 그래서 아직까지 네. 제일 야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한 기자 함께하는 깨알알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 던져주시죠. 한부모 예산 삭감, 사과는 했지만입니다. 이거 뭐 제목만 딱 들어도 가슴을 후벼 파는데요. 네. 한부모의 그 배정된 예산을 삭감했다. 사과는 일단 나왔지만 뭐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앞선 이제 유치원 3법 관련 이어서 자유한국당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제 계속 이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었는데. 참 이 송우현 때문에 네. 제가 실검 1, 2, 3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요 분이랑. 같이. 예, 송우현 네. 저도 그래서 아주 네. 눈여겨봤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 가족시설의 복지 예산의 삭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재부 차관이 굉장히 울먹이는 듯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사실 애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했더니. 국회에서 뭐 예산 앞에서 비정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근데 이분도 차관 출신 아니에요? 네, 이분도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근데 선배 차관이 너무 진짜 후배한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멘션 자체가 틀린 멘션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액 삭감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 예산이 한 60억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합의가 되어서 부처 간에 혹은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이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일부 삭감도 아니고 네. 거의 전액에 가까운 걸 삭감했기 때문에 네, 많은 그렇죠.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산이 6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17억 원이 깎여서 제출이 됐던 상태였던 거예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61억 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내년도가 470조 5천억이라서 그렇죠. 슈퍼 예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 이런 표현이 60억을 두고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티도 안 나는 규모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 차관이 악착같이 방어를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점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자르더라고요.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애초에 전액 삭감하겠다는 그 주장의 근거 내지는 송원석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으로 본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송은 의원은 그걸로 봤다? 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결국 이 예산이 쓰여졌을 때 이 예산의 수혜를 입는 대상의 누군가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누구에게 위에서 집행이 되느냐? 네, 그 부분을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분야,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절박한 가정들이 있고 네. 그 돈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전액 삭감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아니냐. 일단 송원석 의원 그 발언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것을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네. 멘션이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사실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송 의원은 원래 하던 거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날수록 한부모 자녀 시설에 대한 돌봄 지원도 늘어나는 이제 설계가 된 거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매칭 건데, 펀드로 들어간 네네.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송 의원은 원래 이거 있던 건데 왜 이거 예산을 늘리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에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가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차관 출신은 그래도 똑똑한 분인데 네네. 워낙 반대하고 싶은 열망이 앞선 나머지 네네. 이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 본인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뭐 기재부 예산을 많이 본 이제 관료 너무 출신이다 자아신한 보니까 거죠. 네 그렇게 본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결에서 물러나라. 그 정도까지.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멘션이 굉장히 딱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회 취약계층을 돕지 못한다면 정치와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그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던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세금을 모아서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좀 인간의 얼굴 하지 못한 정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61억이란 돈이 우리나라 지금 예산 규모에서 말이죠. 네. 생각할수록 진짜 세 발의 피와 같은 액수인데 같은 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출산 주도 성장하자 이렇게 제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따뜻한 보수, 인간적인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산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김성태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한부모 가족 돌보미 제도는 전국 125개 이제 한부모 가족 시설에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서 이 보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한부모가 되면 애 키우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가중은 뭐 2배, 3배 이렇게 될 텐데요. 그걸 이제 국가가 좀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정확하게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부모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송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내가 이렇게 끌어왔다라고 자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원석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경북 김천인데요. 이 송 의원이 지역 예산 827억 원을 내가 확보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할 수 있는 하던 부분 일이니까. 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예산은 대부분 사회 간접자금 우리가 SOC 예산이라고 부르는 토목이나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길 닦고 뭐 하는데 이제 827억씩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61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앞에 것과 연결시켜 보면 어쨌든 표가 되고 탄탄한 쪽 같으면 예산을 많이 쓰고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딱 정치적 촉감이 오면 이쪽은 또
예, 등한시해버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지적이 가능한데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보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촉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국회가 보이콧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시간이 짧은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개개 성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또 각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온 예산은 예산을 다루는 또 상임위에서 한 번에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위 오부 상임위가 되는 이런 구조도 어제 있어서 저희가 소소위 또 다뤘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겹쳐져 있는데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에 얼마 전에 그런 칼럼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추석이란 무엇인가? 네, 그 말을 빌려보면 국가 예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참,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또 자리 잡진 않았나, 그렇게 네. 또 이의제기를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던져주시죠. 윤창호법 비틀비틀입니다. 어허,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거는 비틀비틀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요. 네,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윤창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본회의회 회부가 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져서 지금 논란인데요. 예. 국회에 논린 이런 겁니다. 과실범인 음주운전 치사죄가 상해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약간 법률적 일관성이 훼손된다. 이런 이제 차원인데요. 예. 그래서 어제 국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2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고 소위원회가 이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실범이 상해치사범보다 이제 형량이 높을 수는 없다 이런 이제가 반영된 대안이 있었는데 예. 그 대안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이제 본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얼핏 저 법리적 검토로는 맞기도 하지만 네. 국민의 지금 법감정이라는 게 음주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거가 있는 격앙이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윤창호 그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 청와대 이제 그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화제가 됐었고 뭐 박혜민 씨의 남편이 네. 또 음주운전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런 이제 국민적 법감정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형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얻었고 그래서 제기가 됐는데 결국에 이제 법논리에 맞춰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최저징역 부분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에는 음주치사죄에 대해서 최저징역 5년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제 3년으로 이제 낮춘 거죠. 그래도 지금 화면에서 잘 보시면 네네. 징역이 1년 이상이 높은 게 아니고요. 그게 3년 이상이니까 훨씬 3배 이상은 높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무기징역이 없었어요. 현행 법률에는. 근데 생겼고요. 네, 이제 그 사망 사고에 이르면 무기징역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이 강화는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강화는 된 겁니다. 네네. 예, 원래 국민들의 뜻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네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행 법률은 0.05% 우리가 이제 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정지로 들어가는 수치가. 정지로 들어가는 수치가 0.05%인데 이제 개정안에는 0.03%로 낮아집니다. 상당히 강화가 된 거고요.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소가 되는 기준도 0.1이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0.08%로 낮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 음주 단속의 강도는 훨씬 세지고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법안의 형량도 굉장히 강화된 건 맞는데 이제 이거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예. 여론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그 국민들의 뜻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데 흘러온 과정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작용을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라 굉장히 어려운데요. 과실은 부주의나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켜도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 부분이고 이제 치사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음주운전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부주의나 태만을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더 높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창호법에 국민청원을 했던 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더 높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정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쟁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일상 생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승자를 어떻게 할 아하, 것이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 알고도 운전대를 잡게 네.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 동승자 처벌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지금 그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좀 과잉 처벌이다,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사회 인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맞서고 예.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주장이 옳다 그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법논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여야 간의 대립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환 기자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김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슈 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 이슈파이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지난 2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준 이 10억엔 처리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아직 자녀 출연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가 지급했던 출연금 10억엔을 반송할지 등도 추이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해오시는 분입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화면에도 함께 하셨던 그림을 봤는데요. 오늘도 수요일이라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이어졌고요. 숫자가 정말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벌써 1363차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집회 예전보다 분위기가 좀 달랐을까요? 어땠나요? 이미 지난주부터 조금 분위기는 달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한다라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발표된 날이 하필이면 또 지난주 수요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현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시작이다.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2015년 12월 28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막막하던 그 어떤 우리의 걸음걸이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수요시 무대에서 좀 퍼져나갔고요.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더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자라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씀 들으니까 네. 든든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윤미향 이사장께서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93세 김복동 할머니가 늘 아니 국내 조치인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혹은 국제 관계에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정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 사이에 올해만 해도 6분이 돌아가셨고 2015 그 한일합의 이후에도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뭐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할머니들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건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죠. 참, 강제징용 그 판결과 관련해서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한 네. 번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진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려 재단 설립된 지 28개월 만에 이제 해산이 된 건데요. 네. 애초에 화해치유재단이 이름 자체가 화해치유란 말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2015 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비판과 반론이 있었고 이렇게 해체까지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 한일 합의가 발생한 날은 2015년 12월 28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방된 지 70주년. 연말 선물로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선물이 할머니들에게 온 거였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 70주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했던 할머니들의 기대가 그런 폭력적인 것으로 왔는데요. 예. 그때 이미 10억엔을 받을 것이라는 발표가 났고 예. 피해자들이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추운 겨울날 거리 앞에 나섰습니다. 거리에 나섰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돈 받아서는 안 된다. 온 국민들이 그 돈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년이 지나고 6월 7일 그 돈을 받아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거죠. 예. 설립되는 날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학생들은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형이 지금 저 화면에 때려지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픈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뭐 정말 다행스럽게 촛불 전국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과였습니다. 그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것이었고 또 진실과 정의의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이었고 절차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직접 네. 그 TF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에 따라서 이제 10억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입장은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그러게요. 거죠. 아, 네, 참. 네, 너무 시간이 걸렸고 그래도 그런 피해자들의 울분과 절규 한숨의 끝에 네. 지난 9월에 유엔 총회 참석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지혜롭게 매듭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저 화면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의 주요 일지를 네. 띄우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2016년 10월 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 뭐 그냥 없다도 아니고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혀서 그야말로 사죄의 진정성 전혀 없다. 저게 더군다나 일본 국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예. 2015 한일 합의는 정치적인 선언이었고요. 저 국회에서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그 법률의 기본이 계약이 성립됐을지언정 네. 거기에는 다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충분한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했으면 꾸준히 지켜야 되는데 일본 총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사죄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하는 순간 사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베 총리가 먼저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시킨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거꾸로 한일 합의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 한일 합의를 위반해놓고 네. 지금 거꾸로 한국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예.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그 역사의 무지 예. 또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다라는 것. 그걸 드러내는 거죠. 법률과 국제 규약에 관한 공부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성실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사죄할 뜻이 턱을 만큼도 없다는 발언은 굉장히 무효화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적으로도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28년 동안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예. 그 2015 한일 합의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과 다르다. 직접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털끝만큼이라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속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것. 예. 그건 또 피해자를 경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5 한일 합의의 상대국이었던 한국에 대한 그런 비하와 무시, 멸시가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긴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지내왔다라는 것, 그것이 피해자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했지만 피해 당사자들 편에서는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정말 이걸 화해치유재단이 정말 해산될 것인가? 이런 걱정과 그동안의 불안을 진정성이나 불신이 쌓였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큰 거죠. 애초에 근데 정말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사과를 받겠다는 뜻, 사죄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사죄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것도 일본 정부라는 공식적 기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애초에 정말 아까 폭탄 같은 선물이 아니죠 사실. 그 네, 그렇죠. 소식 들었을 때 할머니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201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할머니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은 비록 아베 총리가 우리에게 사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강제 연행이 없다라고 우리에 대한 그 범죄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네. 세계가 우리 편이에요. 더군다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때까지 믿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비록 8.15를 지나지만 실망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2015년 12월 28일과 한일 합의 이후에 피해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온 몸에 담요를 뚫뚫 말고 12월 1월 얼마나 그 추울 겨울들이 때인데요. 추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디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우리가 나라가 없는 백성이냐. 왜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 백성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거리에 나서야 되느냐. 울분을 터뜨렸죠. 법적 절차가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라면 지금 아베 총리가 자기가 무효화시킨 발언은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채 국가 간의 합의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본인만의 의사를 발표를 했고, 일본의 자민당에서는 고노 외무상에게 이번이 한국 정부의 화해 취지재단 해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일본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무부 장관한테 이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것이고요. 그 잘못된 일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려면 정부도 또 시민사회도 국제사회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 식민지 범죄로 저질러졌던 모든 인권 침해 피해들, 그것은 경제 문제라든가 또 안보 문제라든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그것을 하나로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난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예. 결국 누가 피해를 겪게 되냐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게 되거든요. 그걸 지난 역사교수가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인권 문제는, 평화나 정의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거래하지 않도록, 예. 예를 들면 10억엔 줄게 소녀상 치워라. 10억엔 줄게 다시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말아라. 10억엔을 줄 테니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윤 대표님이 지금 네. 10억인데 발언을 10원으로 이렇게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이 고통과 네. 그 범죄에 대해서 10원짜리밖에 안 되게 들리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그죠? 이 그렇죠. 수십 명의 피해, 수백 명의 피해를 사실은 액수 자체도 턱이 없던 거죠. 네,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약 20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추정되는 숫자. 하지만 신고를 하셨던 분은 240명, 240명. 북한에서 약 219명, 남북이 다 합쳐도 500명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부끄러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리고 살아 돌아왔지만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실 수 있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여성들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라는 것. 이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갖고 있는 현주소거든요. 그런 현주소를 털끝만큼도 사죄를 하지 않겠다라든가 여전히 강제 연행이 없다라든가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돈 벌기 위해 스스로 매출 행위를 했다라든가 이런 폭언은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인권 상식 그리고 지금 현재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요한 그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조차도 일본 정부는 굉장히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전히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좀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거나 아시아에서는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네. 정말 진상규명도 뒤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치유합시다 이런 뜻이 전혀 없이 네. 우리 시쳇말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네. 그러면서 100억이라는 돈밖에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받아준 네. 정말로 돌이켜보면 정말 국정농단의 한 그 네.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엔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일본에서 뭐 이것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요. 네. 그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하는 것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화해치유재단이 지금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죠. 약 55억 원이라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참 굴욕적인데요.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인도적인 지원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고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저희 정의연조차도 매년 약 1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예산을 콩고라든가 우간다라든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일본 정부에게서 사죄도 법적 배상도 아닌 10억 엔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멍을 남겨두고 한을 남겨두는 이런 행태를 했다라는 것, 그건 사실은 굉장히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나 다시는 거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해국은 범죄자는 예. 그건 우리가 오늘날의 성폭력 범죄에서도 보잖아요.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일,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불편하니까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를 향하자, 이런 가해자의 입장도 종종 있어요. 네.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요. 네. 그거를 오히려 한국 정부도 무엇이 일본군 이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른 길일 것인가. 예. 이미 국제 기준이 다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하고 진실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어떤 내용을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사죄하라. 그게 이제 국제적 그렇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립이 됐단 말씀이시죠? 네네. 유엔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2015 한일 합의를 지키는 것이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매년 유엔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2015 한일 합의는 그것이 피해자들의 요구가 아니었다. 국제 기준도 담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 유엔의 권고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지금 네. 해석해온 입장인데, 네.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금 환율로 따져보니까 한 58억 정도까지 되나 봐요. 네. 요거를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또 쓰자, 뭐 이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화해치유재단이 쓰고 남은 돈은 2015 한일 합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쓰기보다 예. 이미 일본에서 받은 돈 10억에는 국고에서 103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마련돼 있어요. 네. 일본 쪽에 돌려줄 돈이죠. 네. 즉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쓰고 남은 돈은 국고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그걸 그대로 국고에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 회복 조치, 인권 회복 조치는 또 다른 국가 예산으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억엔을 제3국에 뭐 기탁하자, 유엔 산하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있어서 어쨌든 공탁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국제법적으로 가져가 보자. 최소한 우리는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했으니 이 합의 자체가 무효고 이거 재단 해산됐으니까 이 돈 딴 곳에 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국제적으로 알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협의할 일은 그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치유재단에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문제도 일본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예. 그건 우리 정부 내에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하면 되는 일이고요. 단 이제 일본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이 10억엔을 103억 원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예. 일본 정부가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탁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 정부가 끝까지 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영원히 미해결의 과제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건 일본의 책임이죠. 이제야 비로소 저는 2015 한일 합의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피해국이 이게 반대가 된 거죠. 가해국이 공격을 받고 가해국이 부끄러워하고 곤란해야 되는데 2015 한일 합의 이후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막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10억엔을 돌려주는 문제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또 그걸 국제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가해국의 책임으로, 가해국의 몫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것, 예. 그 일을 우리 정부도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국제사회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편이라 생각하고요. 그 돈과 화해치유재단의 그런 현실적인 기구는 그렇게 처리가 될 텐데, 애초에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식 합의라고 2015년도에 양국 간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적 성격을 가진 이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저쪽 지금 입장은 전혀 네.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몰고 가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재협상이라든가 파기는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실질적 무효화인데요. 네. 그래도 너무나 논란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가지 않겠다. 일단 이런 입장은 아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네. 조금 시끄럽더라도 거기까지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중의 모습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15 한일 합의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저질렀던 일이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형식은 잘못했던 정부 간 정부 간의 그렇죠. 합의처럼 보였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비록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사인조차 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정치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저희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그 심판 청구를 낸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답변을 냈어요. 네. 답변을 낸 것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남은 것은 2015 한일 합의는 이미 건너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2015 한일 합의를 대통령 스스로 훌쩍 뛰어넘은 거고요. 또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고 선언했던 2015 한일 합의를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대통령도 선언하고 외교부 장관도 선언함으로써 그 합의를 또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소녀상은 더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지금 해외 각지로 더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인권 회복을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 또 그동안 28년 동안 피해자들이 노력해왔던 것을 정부와 국민이 계승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그 무력 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에게 인권 회복의 기준으로 네. 또 어떤 피해자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는 일로 우리가 전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일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그들의 역사를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 교과서는 얼마나 충분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는 얼마나 그 수많은 실종된 여성들의 삶을 유해를 송환할 생각을 하고 발굴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뭐 다른 하나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고 막 우익들이 망언을 하고 있고 온 뭐 텔레비전도 언론들도 오히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무슨 반일 선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있는 것 이건 사실은 어쩌면 오늘의 역사가 오늘의 어떤 민주사회를 향해 가는 국제사회가 일본에게 주는 재앙이 아닐까,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투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이 운동의 주체가 되고 있고 예. 오늘도 수요시의 청소년들이 주인이거든요. 이제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없으면 이 운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우리 사회의 다사다난한 변화들 또 촛불 전국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청소년들의 또 역사 의식도 네.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일본이 상당히 장기간 수구 보수화되고 있는 것도 지금 네. 우리 윤 대표께서는 진짜 벌 받는 거다 그 네, 나라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일본은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도 확산되지도 않고요. 거기는 여성 인권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확산되지 않고 있고 위안부 문제 자체를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전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인권 문제다. 이건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다. 이건 평화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지난 28년 동안 할머니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던 그런 여정의 활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평화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일본은 그만큼 벌을 받는 것이다. 아까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한 합의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국제적 기준과 네.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엔의 강제적 실종위원회에서는 이른바 2015 한일 간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못된 거다. 또 유엔 전체 차원에서도 배상도 정말 충분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바라보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 여성폭력문제특별보호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 또 이번에 고문방지위원회, 이번에 있었던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예. 또 강제실종위원회까지
모두가 다 합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근데 이제 일제 강용 배상 판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실이 드러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법부 대법관들과 청와대 간의 재판 네.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말 기야말 노릇인데 화해 치유재단 해산이 되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한일 관계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걱정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요. 2015 한일 합의 때부터 또 그 이후에 이 과거 역사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위안부 문제다. 우리들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인식들, 전 그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간의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일본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거꾸로 이 문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럼 일본 정부의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러한 인식을 국제사회에 공론시키고 국제 공조를 만드는 정부도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엔에서 또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의 그런 역사 부정하는 태도, 또 인권에 반하는 그런 태도들을 알리고 또 함께 연대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충분히 지지를 얻고 이 어려운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 생각이 화면에 들어요.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여당인 지금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 이 해산 결정에 대해서 환영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걱정하는 야당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죠.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여당이었고요.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그 뒤에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봤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방침을 자유한국당도 지지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일 간의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냐. 경제나 안보나 문화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여당과 협력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2015 한일 합의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치유시킬 것이냐, 정말로 올바르게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나서줘서 피해자들의 그 가슴에 맺혔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그래도 지난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출범은 시켰습니다만 네.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뭐 석 달 만에 연구소 소장이 사퇴를 하고요.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들이 그 연구소를 출범을 시킬 때 그렇게 순식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소가 아닌 여성가족부 안에 인권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예. 그 기구 안에 성폭력 특별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 사업 그 안에 연구소. 그거는 위상이 참 그럼요. 그건 결국은 생색내기 어떤 업적주의 그것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연구소를 만든 것이었다라고 보고요. 먼저 법제를 만들고 관련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할 것인가, 또 국내 그동안 성과들을 어떻게 언어로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 알릴 것인가 등등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이것도 졸속으로 그렇습니다. 흘러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국회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가능한 한 정부 여당이 그 자유한국당과도 좀 협심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심이 잘 안 돼요. 자유한국당과는 지금. 노력을 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소를 설치하는 특별법도 좀 제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단체들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좀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리고 피해자들도 연구자들도 저희 관련 단체들도 정부가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통도 좀 해줬으면 예. 좋겠고. 네. 아유, 저 몇 번 뵀지만 오늘따라 윤 대표님의 그래도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네. 보이십니다. 이번에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이 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늘
힘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 이슈파이터 3부로 들어왔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들썩임에 만든 사건 사고를 거침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뻔뻔한 판판 토크 시간인데요. 판판 토크를 꽉 채워주실 전직 판사 두 분을 만나보시죠. 21세기 신세대 판사 신판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세기 백년 판사 백판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지난주에 워낙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쾌하고 유익했다. 이 판판 토크 두 분의 조합이 정말 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 좀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뭘 정정하시려고요? 지난번 첫 방송에서 네. 마치 20세기에 인관해가지고 예. 21세기에 퇴직하니까 한 100년 동안 근무한 판사로 그래도 100판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새 이재명 씨 그 보니까 이게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되면 아주 곤혹을 겪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공직에 안 나가라는 보장 없잖아요.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출마는 아닌데 혹시나 그래서 사람이 장래를 봐야 돼요. 아니 뭐 세기가 넘어오는데 무슨 창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23년 근무했는데 100년 근무한 걸로 되면은 아. 제가 공직선거 허위 사실 공표로 될까봐 예. 저 100판은 맞는데 자, 여 변호사님. 예. 세기를 넘겨서 했다는 얘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네. 머리가 휘어서 100판사다. 그때는 100백자고 이번에는 흰백자. 흰백자로. 예.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심판사님 보고 예. 내가 100판사니까 흑판사라 했더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흑자가 요즘에 민감해요.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사법부에도. 그리고 한마디 더 드려도 됩니까? 오늘 이쪽으로 시간 쓰세요, 여 변호사. 예. 한마디 더 드리면은 사실 저는 우리 노경실 앵커한테. 노인네는 아니고요, 노정년입니다. 예, 노정래 앵커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네. 이게 재밌게 하라는 프로인데. 네. 개그맨이 그 진행을 하면은 마치 루치아노 파바로티 앞에서 오셀로미오 부르라는 근데 거 진행할 땐 또 개그를 잘 같잖아요. 안 쳐요. 아, 네. 그럼 하겠습니다. 자, 백변은 아니고 백판. 백판의 여상원 변호사와 우리 신판의 서기호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신세대 판사로 이번에 컨셉을 잡았는데요. 근데 신수가 더 환해졌어요, 진짜. 파마했습니다. 아. 심지어. 그런데 파마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잘. 우리 분장실에서 네. 아주, TBS 분장팀이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변호사이신데 입담들이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이슈를 판판히 파헤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애프터 뉴스 격입니다.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아주 이슈가 됐던 형제 복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찰이 참 사건 너무리 소홀히 했다 혹은 뭐 은폐했다 이런 의미의 사죄와 함께 또 직접 눈물을 흘리셨는데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CG가 올라오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직 그래도 검사들의 검찰총장, 최사령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눈물로 사과를 했다. 근데 저는요, 이건 뭐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죠. 예.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형제 복지원 사건이 났을 때 문무일 총장이 아직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86년에 합격했으니까 형제 복지원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85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75년부터 87년까지 쭉 이어졌구만요. 이어진 사안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문무일 총장은 그 당시에 뭐 사법연수생이었거나 예. 아니면 뭐 법과 대학생이었을 건데 이런 사건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언론에 언론에 그 올라오지도 노출도 안 않죠. 됐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예. 이런 거 나면 큰일 나죠. 언론이 문 닫습니다. 예. 그래서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 이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에 의해서 이 형제 복지원 원장을 갖다 용서해 줬거든요. 예. 무죄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검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예. 이게 좀 맞냐.
검사는 눈물 흘리면 안 되고 판사는 그냥 검사는 마음 속으로 흘려야 됩니다. 단단해야 된다. 외유내강. 예. 아닌가요? 하여튼 그 그래서 신세대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예, 눈물을 흘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억지로 검사라도 맞습니다. 억지로 흘리는 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흘리는 건 안 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닦아주는 것이고 아픔을 닦아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는 근엄해야 된다. 이러한 사고가 과거에 이제 예전에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의 우리 백 판사님의 생각인데 우리 신세대 판사들이 생각할 때는 판사도 검사도 인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시정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법감정과 좀 맞춰가고 예. 그런 사실 눈물이라는 게 일부러 운다고 작정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 검찰총장이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니까 정말 이 위원회 외압 혹은 진실 은폐했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자신도 검사의 일부분으로서 과거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백판 말씀대로 검찰을 대표해서 사과를 한 거죠. 그죠? 네, 눈물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듣긴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네. 그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 그 여주지청장하고 그다음 조영곤 검사장이라고 있을 때 네. 그 국회에서 서로 말이 부딪히다가 조영곤 검사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부하가 이렇게 항명할 수 있느냐, 억울하다. 그거는 진실을 잘못해서 울리는 눈물이 아니라 열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억울해서 나오고. 바로 그런 걸 보고 검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는 그때 그 그래서- 조영근 지검장은 악어의 눈물이셨고요. 그 악어의 눈물인지 지금 문물 뭐. 총장님이야말로 진실한 눈물입니다. 악어의 그렇게 눈물과 진실한 눈물은 다르다. 예, 인간의 눈물이죠. 예, 사람의 사람의 조영곤 눈물. 검사장이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잘 울어요, 본래. 아, 그렇군요. 이 때문에 악어의 눈물은 아니고, 그분은 검사했으면 안 되군요. 지금 백판에 따르면. 판사나 변호사로 그냥 갔어야 그렇지 돼요. 않아. 원래 변호사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러다가 예, 검찰로 들어온 거군요. 예. 근데 한종선 대표는 뭐 문무일 총장의 눈물 사과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 있는 검사들 지금도 살아 있다면 그 살아있는 책임 있는 검사들이 이제라도 사과해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은 오히려 제대로 했던 분이고요. 그 윗선에서 청와대 등에 외압을 넣은 세력들. 넣은 세력들이 이제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압을 넣었던 세력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75년부터 87년까지 이른바 뭐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정도 같은데 정권으로 따지자면 박정희 대통령 말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렇죠. 75년이면 유신, 엄혹한 유신 체제 그렇다면 아마 하부터 대통령들과 비서실장 혹은 민정수석급이나 검찰총장은 알고 있었던 걸로. 그건 당연히 알죠. 네. 검찰의 체계상 네. 이런 부분이 그 청와대 왜 묵시적인 승인 내지 적이 없이 그렇죠. 진행이 안 모른다면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네. 식으로 예.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심판 말대로 예.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뭐 외압에서 어쨌건 그거는 밝힐 건 밝히고 그다음 사과할 건 사과하자. 사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규명이 된 다음에.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사과를 갖다가 받는다고 있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참 적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이 사람들이 거의 노숙자니까 무조건 법관의 영장도 없이 무조건 끌고 넣고 강제노역시키고 거기서 50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513명만 사망자가 생길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범죄입니다.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 검사 그 당시에 나와서 사과하는 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청와대가 이건 모른다면 청와대가 무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지금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 국가가 이런 나라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신세대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 건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바라고 하죠, 오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가 잘못한 것을 지금 청와대가 그 사과해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권은 계속 이 여야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그
연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권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검찰총장의 경우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지금 총장이나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이미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검찰이 그동안 과거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사 이야기가 조금 간 게 독일 같은 경우에 유태인 아우슈비츠 네. 그거 나치가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나치하고 지금 민주 독일 정부의 수반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독일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때마다 무슨 이런 그 아우슈비츠 날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태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원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과할 수 문재인 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우리 서 판사, 예. 심판의 심판. 입장에서는 예. 검찰총장급이면 이 사안에 적합하다고 보시고 그렇죠. 이쪽에는 네. 정무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그렇죠. 물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과거의 차원에서라도 잘못을 우리, 반성한다. 예, 대통령도 아마 인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니까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왜 4.3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할 때도 그렇고 전 옛날 정부의 일을 국가 대표가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가 대표죠. 자, 두 번째. 검찰개혁 목소리가 흐지부지 되어 가는 가운데 희한하게도 법원과도 연결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정말 테러블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이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 보셨어요? 우리 심판? 네, 봤습니다. 근데 그 불이 한번 이렇게 화염이 타고 난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테러라고 하는 테러 비슷한 그런 장면에 많은 분들이 그 주목을 하시고 이 테러를 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과거 석궁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화면은 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대로 굉장히 끔찍한 화염이 솟아오르는 장면까지 보셨는데, 백판이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 화면 보시고. 어떤 느낌이 딱, 저거 뭔가 불만, 지금 70대가 판결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차인 줄 알고 했다는 건데. 예. 지금 법원 판결에 불만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면 다 불만 가집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예. 숙명이에요. 지면 불만 가지고 판사가 재판을 아무리 엉터리를 해도 승소 그러면 저 판사 이긴 쪽에서는 명판사다. 좋아한다. 그때는 백판 심판이 아니고 명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가 그 변호사 한 8년 했는데 판사 하다가 변호사 8년 했는데 그 어떤 심판을 못 믿어요 지금. 예. 예. 지고 나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상대방이 정관 예우 쓴거 예우받는 아니냐. 센 변호사를 써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졌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없다고 하셔야 되는데. 있을 수 있죠. 아직도 남아있다. 예,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의 의식이 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일제 시대 때 이런 걸 거쳐오면서 심판에 대한 불신, 우리 그 야구 축구 볼 때 우리 어릴 때 맨날 하던 말이 오심 논란이 늘 있었죠. 아니 심판 돈 먹었다 소리 맨날 했거든요. 텔레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한 판정하면은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단만 하면은 판사 돈 먹었다. 이거. 이번 사안은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을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염병까지 70대면 상당히 그래도 선배축인데요. 젊은 분도 아니고. 우리 신세대 판사가 볼 때는 예. 법원의 판사들이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백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이미 여러 가지 드러났고 그리고 전관예우는 실제로 존재하고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전관예우는 없다고 그러고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그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대법관들이 성명서를 냈거든요. 이거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개선 방안만 내세우면 국민들은
더더욱 불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앞서 사죄하실 때도 사죄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실규명,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사법부가 어느 상태인가 물론 일각은 나와 있지만 알아야 개선 방안을 제시해도 이제 그렇게 바꿔라 이렇게 국민들이 수긍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도 판사할 때는 있죠. 예. 판사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참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무슨 판사에 대해 이의를 하거나 하면 되게 미워요. 근데 판사 말이 곧 무슨 말씀이지 공자 말씀이라고 하긴 너무 권위주의지식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판사하면 그렇게 돼요. 오래 하면은. 그래서 백판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 나오셨군요,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나와 보니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 우리 그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있더라. 전문가가 보기에도 승복이 안 되는데 그 의뢰인은 진짜 그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깊은 내막은 모르고 법정에 나가서 몇 마디 듣는 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게 되면 자기가 사실 진실은 원고가 이겨야 되는데 증거를 잘 못 구하거나 이런 이유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판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법조 일원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선 변호사를 해야 된다. 사법연수원 나오면은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죠. 변호사 하면 사실 세상에 만상을 다 보거든요. 별걸 다 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도 판사 때는 난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판사 앞에서 무슨 협박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안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변호사로서 일단 겪고 그다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고 판사를 하면은 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검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나요? 판사는 조금 판단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변호사를 거치게 해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바로 검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더라도. 네, 백파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인간됩니다. 그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법률은 이미 통과됐고요. 예.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지금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조정 7년 단계군요, 이상. 지금은. 예, 지금 과도기 조정 단계고요. 예. 나중에는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라도 지금 현재 판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깨닫고 좀 재판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속한 재판에서 충실한 재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신세대 판사였기 때문에 이미 2006년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제가 재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당신도 재판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이 될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십니까? 나는 저분을 전혀 선배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불신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정하게 재판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을 달래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분이 녹음을 해달라고 했어요. 재판 과정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재판의 녹음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재판도 녹음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입장인데 아무튼 과정의 공정성,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도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충실하게 진행돼야 된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가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두 분 다 혹시 이 활동하시면서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신 거? 받았죠. 받았어요? 제 말하는 거 보시면 당연히 받게 생겼지. 그 지방에 조그만 도시에 근무할 때인데 한 사람을 제가 그 감치라고 재판정에 나왔는데 저한테 항의를 하고 막말을 하길래 3일 동안 구속을 시켰죠. 그 사람이 3일 딱 뒤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슨 비상조치가 있을 거라고.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재판하는 판사는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이야기했던 검찰에서 지방 그 경찰서에다가 이 판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좀 보호해줘라 해가지고 그게 아주 불편해요. 저녁 먹고 잘라 그러면 누가 배를 눌러보면 경찰관이 아무 일 없으시니까 잘 있어요. 그걸 그 월요일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딴 판사들한테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놈 참 머리 나쁘다고 한 2년 내에 조치가 있을 거라면 2년 동안 떨 건데 한 3일 하니까 3일만 떨고 그냥
끝난 적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감치 유치를 2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놈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조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2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에 떨어야죠, 제가. 아유. 예,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 제가 2006년도부터 그 재판을 경험하면서 신속한 재판에서 충실한 재판으로 그리고 재판의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시 생각해야 됐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뒤로부터는 그런 일이 조금 좀 줄었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저도 이렇게 백판님 같은 분들로부터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의뢰인들 그런 당사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사자들이 잘못됐다, 예. 나쁘다, 엄벌에 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만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약간 권위적인 판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분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분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이분도 분명히 물론 재판 표현은 너무 과정에서, 가격하긴 합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식은 퇴를 절대 하면 안 찬성할 되죠. 수 없습니다. 예, 퇴를 하는 건 안 이거는 되지만 뭐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서 안 됩니다. 범죄고요. 예, 이건 뭐 엄청난 범죄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2분 반 정도로 이것도 핵심 사안이라서 어쨌든 법관들 내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부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 한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석을 좀 달리 했고요. 이 자체도 문제 있다. 또 일부 판사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동료 법관을 법관 내부에서 탄핵하자고 하는 거는 정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일단 우리 백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판으로 해주세요. 예. 저기 이게 안철상 행정처장의 말은 예. 그 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위헌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판사에 대한 탄핵을 아까 우리 화염병 테러도 나왔지만은 판결에 대해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료 판사라고 해서 옆에 판사가 뻔히 부당한 행위를 보고 있는데 저게 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은행이 나쁘거나 그 탄핵하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위헌이니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나는 안 맞고 예. 다만 안철상 행정처장의 말을 우리가 선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면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네. 신세대 판사 입장에서는 안철상 행정처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백판님께서는 안철상 처장의 말을 왜곡해서 지금 해석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불러드릴게요. 여기 그대로 CG로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탄핵가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 즉 이번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의가 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중대한 헌법 행위다라고 판사들이 선언했다. 예, 이거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인정 안 했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결의는 말 그대로 선언적 효력만 있고 예. 국회에 대해서 어떤 촉구하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또 나가야 되겠네요. 김태규 부장판사 같이 이런 법관 내부 회의 자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국 판사 투표에 붙이자 이 안까지 나왔더니 그거 못할 거 없다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럼 저는 투표에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결의사항도 아니고 어떤 진짜 판사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거. 지금 왜냐하면은 법관 대표 104명이죠. 예. 104명이 54대 53인가요? 아주 크게 차이가 크지 네, 않습니다. 한 표 차이더라고요. 그걸로 한 거 가지고 물론 대표들이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표결해가지고 통과됐다고 해서 국민 전체의 의견이냐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게 지금 반대파들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체 판사 의견 물어봐라 이거.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안철상 행정처장 말대로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판사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될 건 하나도 근데 없어. 전체 투표 붙일 때 소위 말하는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얼마 이상이 아니 네. 법률적인 그 대부분 규칙상의 어떤 예. 기구가 아니잖아요. 전체 투표 지금 붙인다는 거는 예.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예. 법관들이 하는 그 넷으로. 코트넷이죠. 예. 코트넷이 있으니까 그걸로 의견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판사들이 전부 서울중앙지법에 모여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다. 코트넷으로 가능하다. 네. 이 부분은 마치 그 국회에서 어떤 의결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법관성, 대표성이 있다 그러면 네, 일단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갑자기 뭐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고요. 작년 6월부터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대표들이 선발돼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세 개를 말씀드리면 작년 6월 달에 진상조사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과정과 절차성이 있었다고 보시는 네. 거고요. 이번 탄핵 필요성 의결도 그 연장선상에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의 그 투표 결과가 대표성은 있는 겁니다. 법관 내부의 대표성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받아들인다. 가지 총투표가 되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기구에서 결의를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거를 총투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사부재립니까? 네,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정족수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공개 투표할 거냐, 비밀 투표할 거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심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판 토크 주제 가운데 조두순이 2년 있으면 나와요. 네. 이거 이름은 알지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라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불안이 크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다시 죄를 묻는 방법은 없겠느냐. 민심은 알겠는데 실제 시정법상 가능한 것인지요,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두순을 겁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라리 저도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호감호라고 있었어요. 예. 형 다 살고 나도 한 10년 더 청송 보호감호에 살아라. 그게 물론 인권 침해 생각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조두순은 너무나 우리 나영이법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인면수심의 범죄였죠. 인면수심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12년 선고해가지고 2020년 12월이면 나오게 되는데 예. 더욱 문제는 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게 법이 이 조두순이가 2008년에 범행을 할 때는 법이 얼굴은 공개 안 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아 공개 안 한다는 건데 조두순이 나오면 우리가 그 부모들이 딸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정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 이거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 그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서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가족을 선량한 어린이나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라든가 관련 특별법 만들 수는 없나요? 안 돼요.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에 형량이 12년밖에 선고가 안 정해지가 됐기 않았기 때문에죠. 판사가 그 더 이상 당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치 감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받아들인 거군요, 판사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술 취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의 법원에서는 그 가준 거죠, 조금. 감경을 해가지고 그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됐는데. 근데 주치감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는데요. 근데 판사는 그걸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좀 술이 과도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감경을 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판사로 근무할 때도 그거를 문제의식 없이 예.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형량이 세진다. 그럴 경우에 이제 주로 주치 감경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판사 시절에도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선배 법관들께서 그렇게 자꾸 저에게 지도를 하셨는데, 아니, 왜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더 깎아주냐? 오히려 더 엄벌이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요즘 민심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도 많고. 20초씩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으로서 어떤 절차 내지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 형법이 본래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예.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조두순을 보호하는 법이 돼버렸어요. 아하. 아까 인면수심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저질러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조두순 같은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서 압력을 예. 어렵죠. 압력. 압력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됩니다. 예.
심판께서는 그냥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생방송이라고. 네. 뭐 인사하실래요? 간단히 10초만? 이번 기회에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주치감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습니다만은 우리 판사님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예. 국민의 법강정에 맞는 그러한 판결들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슈파이터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노정열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생만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